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신청했다가 이걸 스스로 취하하는 분들에 대한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가족 이름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사례가 종종 있죠. 맞아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파산 관제인, 그러니까 법원에서 채무자 재산 조사하려고 선임하는 변호사분들이 직접 겪은 실제 사례들이에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채무자들이 왜 그 어려운 결정을 하는지 그 배경에 숨겨진 복잡한 사정들이 좀 보이거든요. 단순히 절차를 멈춘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고민이나 법적인 딜레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사례들을 통해 파산 절차의 현실적인 면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60대 남성 채무자 이야기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인이 대표고 아내는 직원인데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받아가고요. 근데 실제로는 근무를 안 하시고 별거 중이셨다고 해요. 서류상이랑 실제가 좀 다른 경우네요. 네, 이런 환경설비 회사를 운영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자는 채무자 본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파산으로 그냥 빚을 다 없애는 것보다는 개인 회생 절차가 더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본 거예요. 개인 회생이요? 파산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개인 회생은 사업이나 직장 생활은 계속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꾸준히 갚아나가는 방식이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투명하다고 본 거죠. 채권자 보호 측면도 있고요. 아하, 그럼 이분은 얼마나 갚아야 한다고 본 건가요? 이 경우엔 월 100만 원씩 한 60개월, 그러니까 5년 정도죠. 그 정도 갚으면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변제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군요. 사업을 아예 접는 게 아니라 좀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빚을 갚는 길을 제안한 거네요. 네, 맞아요. 결국 이분은 파산 신청은 취하하고 회생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들 사망 신고를 좀 미룬 안타까운 사정도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역시 사업 운영 방식하고 법원의 판단이었던 거죠. 네. 다음 사례는 이 가족 명예의 문제가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네, 그렇죠. 50대 여성 채무자 사례인데요. 빚이 한 9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실제로는 본인이 식당을 다 운영하면서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신 거죠. 딸은 또 다른 직장이 있었다면서요? 연봉 3천만 원 정도 받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머니한테 상속받을 재산 지분이 있었는데 약 900만 원 정도. 아직 등기는 안 된 상태였고요. 어휴, 이것저것 좀 얽힌 게 많았네요. 네.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식당 운영 실태, 그러니까 실제 매출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그 상속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조사가 깊어지니까. 네, 그렇죠. 그러자 이 채무자분이 좀 부담을 느끼셨는지 신청을 그냥 취하해버리셨어요. 아이고, 좀 안타깝네요. 어떻게 보면 잘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자료에서도 관제인이 그 점을 아쉬워하더라고요. 식당 운영이 정말 어렵다는 걸 장부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 잘 보여주고 상속 지분으로 빚 일부라도 갚는 성의를 보였다면 재량면책이라고 해서 법원 판단으로 빚 탕감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합불에 취하하는 게 뭔가 더 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만 줄 수 있다. 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숨기려다 더 꼬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군요. 자, 그럼 마지막 사례는 배우자 쪽으로 조사가 확대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30대 여성 채무자였고 보증서 줬다가 생긴 빚이 한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어머니 명의 집에 살고 계셨고 또 과거에 남편분이 운영하던 회사를 시어머니한테 넘긴 그런 정황 같은 게 포착된 거예요. 아, 이게 재산을 좀 숨기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파전 절차에서는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 심지어 과거 거래 내역까지 꽤 면밀하게 보거든요. 이 채무자분은 추가 조사 요구에 법정에서 좀 강하게 반발하시다가 결국 면책 신청을 취하셨습니다. 가족까지 조사가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겠어요. 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 자료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좀 흥미로운 통계 분석도 나오는데요. 2010년대 초반에
파산 면책률이 잠깐 떨어진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파산 관제인 제도가 강화되면서 조사가 좀 엄격해진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조사가 깐깐해지니까 취하하거나 아니면 불허가 되는 비율이 같이 좀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런 경향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 가족명의 사업처럼 재산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게 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인 것 같네요. 조사가 깊어질수록 비담이 커지는 거고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파산 관제인의 시각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죠? 설령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걸 무조건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소명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면 의외로 재량 면책 같은 구제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협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어떻게 이걸 투명하게 소명할지 그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파산 말고 회생이라는 다른 선택지도 있고요. 오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 빚 문제 해결이라는 게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서 정말 복잡한 현실하고 또 인간적인 고민들이 깊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걸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그 요구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고 싶은 간절함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줄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거기에 가족 문제나 사업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어떨까요? 새 출발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까요? 그 균형점을 찾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